일본과 중국 정부가 자국 통화 가치를 조절하기 위해 시장에 깊숙이 개입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 또한 이 환율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순수한 시장 논리만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시점이 결코 아닙니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면밀하게 관찰해야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율은 삼성전자의 제도약과 현대차 및 기아차의 지속적인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은 결국 환율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 물가를 희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외환 시장을 살펴보면 환율이 1,430원대에서 40원가량 하락하며 겉으로는 안정을 찾은 듯 보입니다. 이러한 표면적인 안정세는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개입과 정부 당국의 구두 개입이 만들어낸 합작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 시장의 환율이 진정한 하향 안정세로 접어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착시 현상인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2026년 미국의 경제 전망은 매우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욱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관세 정책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미국은 물가 인상 우려가 없다면 금리를 계속 낮추라는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은 이러한 정부의 요구에 부응하여 금리 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2번 이상의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 수준은 2% 초반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은 곧 달러 약세 정책을 통해 자국 경제를 더욱 부양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팬데믹 이후 풀렸던 막대한 유동성을 긴축으로 흡수했던 미국이 이제는 다시 돈을 푸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를 살펴보면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관세 장벽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견고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중국산 제품이 밀려들어와 자국 시장을 초토화할 것을 우려하며 보호무역주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1조 달러가 넘는 막대한 무역 흑자로 인해 중국 위안화는 시장 논리에 따라 강세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6.99 위안으로 떨어지며 절상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중국 내부의 내수 침체는 여전합니다. 돈을 아무리 풀어도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재정 불신 문제는 심각합니다. 중앙공산당이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공언했지만 알다가도 모를 중국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데 7.04 위안이었던 환율이 6.99 위안으로 떨어지며 절상 신호를 보냅니다. 2026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여 약세로 돌아서면 중국 위안화는 6.5 위안까지 강세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환율이 6.5까지 내려감에도 중국의 수출이 여전히 견조하고 5% 성장을 유지한다면 한국 경제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 나라 일본이 취하고 있는 환율 전략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돈을 푸는 확대 재정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엔저로 인한 물가 상승을 감수하면서라도 라피더스나 TSMC 협력을 통해 반도체 굴기를 다시 꿈꾸고 있습니다. 어차피 패키징 기술과 소부장 분야에서는 세계 1위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산업 주도권을 되찾으려 할 것입니다. 조선업에서도 우리가 성과를 올리면 일본도 따라 올리겠지만 그들은 엔저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엔화 환율은 165엔 수준으로 달러 대비 가치가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한국 원화가 1370원일 때 1달러로 살 수 있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일본 기업들은 기술력은 우리가 한국보다 낫지 않냐는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시장을 공략할 것입니다.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주력 산업에서 일본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굴기가 시작될 조짐이 보입니다. 2026년은 이러한 환율 변화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떤 판도로 펼쳐질지 결정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 내수 시장이라는 거대한 판도에서 누가 더 많은 매출을 올릴지 경쟁하게 됩니다. 마치 남대문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골라를 외치며 헐값에 물건을 던지듯 환율을 무기로 한 저가 공세가 예상됩니다. 2026년은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던져가며 수출 시장을 점령하려는 본격적인 투기장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 샌드위치처럼 끼어버린 대한민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현재 Look at 우리나라 this 주식시장이 incredible 좋다는 upward trend. 이야기가 들리고 Our 기업 data 수익률이 shows a 좋아질 massive 것이라는 leap in 전망도 engagement thanks to the 나옵니다. new 코스피에 platform to the dynamic world of 1800개, 코스닥에 KOSPI and 800개가 KOS 넘는 DAX, 수많은 the leading 기업들이 indices of 상장되어 the Korean 있습니다. 그러나 exchange. 이 모든 Welcome 기업들의 to the 실적이 future of 다 urban 좋다는 living. 의미는 결코 While the 아니라는 rest of the 점을 city sleeps, 직시해야 this 합니다. vibrant 코스피 community is 상장사 1,800개 중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기업은 고작 20개 남짓에 불과합니다. 코스닥 역시 800개 기업 중 10개 정도의 소수정의 기업만이 제대로 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극소수의 우량 기업들이 나머지 전체 시장의 멱살을 잡고 4,200, 4,500포인트를 향해 끌고 가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닥쳐올 환율과 금리의 파도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는 환율 변동의 원리와 방향성에 대해 냉정하게 정리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저는 정부 개입으로 왜곡된 현물 시장 대신 가장 투명하게 미래를 보여주는 선물 시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한중일 삼국 정부가 모두 환율에 개입하고 있어 현재의 시장 가격만으로는 진정한 추세를 읽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 상장된 한국 원화 선물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형성된 가격 흐름이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환율 전망치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과 2027년 물의 미결제 약정을 통해 만기 환율을 추정해보면 시장의 진짜 속내가 보입니다. 선물 시장은 향후 1, 2년 뒤에 원달러 환율이 1,410원에서 20원 사이로 수렴할 것이라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산 선물 거래소의 가격 발견 기능이 사실상 시카고 시장과 공조화되어 움직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시장에 정부 개입이라는 인위적인 힘이 없었다면 이렇게 갑작스러운 하향 안정화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카고 선물 시장은 환율이 1,480원까지 치솟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공포감은 사라지고 향후 5년간 환율이 1,420원대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선물 시장마저 완벽히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결국 각국 정부의 개입 퀄리티를 비교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의 경제 체력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일본의 경우 막대한 국채 발행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엔화를 계속 찍어내야 하므로 엔화 가치는 구조적으로 약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진보적인 일본 학자들은 엔화가 심지어 200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엔저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딜레마를 안겨주며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는 일본의 엔저 공세에 맞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래는 결국 최대 시장인 미국 경제의 견조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달에 30만 대씩 팔려나가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차는 일본차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 기아차가 25,000달러에 팔릴 때 일본 도요타의 캠리도 같은 가격에 나온다면 소비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안타깝게도 미국 시민들은 물론 심지어 한국 교민들조차도 품질과 브랜드 인지도를 고려해 도요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은 미국 시장 내에서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원화 가치를 1,370원대까지 떨어뜨리는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아직은 중국산보다는 한국산 제품을 선호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제재와 관세 협상이 진행되는 내년 11월까지는 시장의 출렁거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산업의 핵심 경쟁 상대는 품질 면에서 우위를 다투는 일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일본의 엔화 약세 구도는 한국 경제에 매우 위험한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여 엔화가 135엔 수준으로 강세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가 동시에 절상된다면 한국 원화도 자연스럽게 강세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원달러 환율이 1370원대로 떨어지며 세 나라 통화가 균형을 찾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됩니다. 문제는 한쪽은 절상되고 다른 한쪽은 절하되는 엇갈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포지션이 애매해진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각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약세로, 인상하면 원화 강세로 갈 것이라는 기본 원칙만 확인될 뿐입니다. 만약 원화가 강세로 가서 환율이 1370원대로 떨어진다면 이는 엔화의 강세 흐름과 동조화된 결과일 것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는 관망세가 필요한데 4월의 첫 금리 인하와 5월 신임, 연준 의장 취임이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가 GPU 개발 등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삼성의 도전에 격려를 보내며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를 기대해봅니다. 하지만 결국 환율이 삼성의 도약과 현대차 그룹의 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와 자동차의 경쟁력을 위해 물가를 희생할 것인지 정부는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면서까지 인위적인 환율 방어에 나설 것인지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2026년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넘어 금리와 환율을 무기로 한 거대한 금융 전쟁의 해가 될 것입니다. 관세 장벽은 이제 구시대의 유목이며 환율과 금리가 새로운 무기가 되는 신금융 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21세기 후반의 패권 경쟁, 즉 한계적 경쟁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두 강대국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다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들만의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판의 중심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오차 산업 혁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글로벌 표준을 장악하고 룰을 세팅하느냐에 따라 미래 경제의 주도권이 완전히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건 치열한 패권 다툼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여러분은 환율과 금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자본주의 질서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변화하는 By 산업의 activating the 흐름과 X-ray function, 금융시장의 we can 이면을 observe the 꿰뚫어보는 intricate network 통찰력이 of 그 gears 어느 and 때보다 circuits 절실한 powering the facility. 시점입니다. The 겉으로 stock 보이는 market 화려한 isn't just 숫자에 numbers. 현혹되지 말고 It's a 그 strategic 뒤에 game played 숨겨진 by 국가 investors 간의 worldwide. 냉혹한 수싸움을 읽어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 거대한 파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기에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읽는다면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The 곽수정의 equilibrium point 경제학교에서는 balances the 이러한 market. 흐름을 놓치지 When we 않도록 calculate 매일 the 아침 aggregate 냉철하고 expenditures, 깊이 we 있는 use this 분석을 formula for 전달해 GDP. 드리겠습니다. Don't let 다가오는 market volatility 2026년 erode your savings. 거대한 환율 Our 전쟁의 소용돌이 strategies 속에서 ensure your 여러분의 assets are 소중한 protected, 자산을 no matter the 지켜내시길 storm. 바랍니다. 여러분은 혹시 술자리에서 하는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해보셨습니까? 째깍째깍 소리가 나는 시한폭탄 장난감을 옆 사람에게 넘깁니다. 음악이 멈추는 순간 폭탄을 들고 있는 사람이 벌주를 마십니다. 게임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내 손에서만 안 터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바로 이 거대한 폭탄 돌리기 게임판입니다.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이 게임을 아주 신나게 즐겼습니다. 내가 3억에 산 아파트를 뒷사람이 5억에 사줬고 그 뒷사람은 8억에 사줬습니다. 아무도 폭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4년 오늘 월스트리트의 데이터가 아주 섬뜩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음악이 곧 멈춘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폭탄을 넘겨줘야 할 뒷사람이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갑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데이터로 한국 경제를 해부하는 채널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0억, 20억 전 재산을 아파트에 깔고 앉아있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시청 영상입니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금리가 내리면 집값 오른다, 서울 불패다 라며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그들은 차트만 보고 거래량만 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재앙은 차트 밖에서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 0.6명. 이 숫자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단순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 세대 200명이 아이를 낳았는데 자녀 세대는 60명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기초적인 산수를 해봅시다. 지금 50대, 60대 은퇴자들은 노후 자금이 없습니다. 평생 번 돈을 다 집에 깔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은퇴했으니 생활비를 쓰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은 200명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줘야 할 20대, 30대 청년은 60명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비정규직이거나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물건은 산더미처럼 쏟아지는데 사줄 손님은 멸종해버린 상황. 이것을 경제학 용어로 수요 절벽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폰지 사기의 붕괴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부동산이 올랐던 건 경제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 집을 더 비싸게 사줄 다음 타자가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바보 이론이라고 합니다.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바보가 있는 한 가격은 오릅니다. 하지만 2025년 대한민국, 이제 그 바보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를 받아줄 마지막 호구가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음악은 멈췄는데 여러분 손에는 아직 10억짜리 폭탄이 들려 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거래 자체가 실종되는 거래의 사막이 펼쳐집니다. 다음 파트에서 0.6명이라는 숫자가 불러올 구체적인 지옥도 어린이집이 요양원으로 바뀌는 기이한 풍경과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맞물려 벌어질 매물 폭탄의 실체를 데이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동네를 산책하다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늘 그 자리에 있던 해바라기 어린이집, 꿈나무 유치원 간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자리에 새로운 간판이 걸립니다. 실버주간 보호센터, 항복요양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던 놀이터에는 이제 지팡이를 짚은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미래를 보여주는 가장 섬뜩한 예고편입니다. 유통업계에는 기저귀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한국 대형마트에서는 아기용 기저귀보다 성인용 기저귀가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분유가 있던 매대는 치매 예방용 건강식품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돈은 아이가 아니라 노인에게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재앙을 불러올까요? 아주 잔인한 세대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산의 80%를 쥐고 있는 건 누굽니까? 바로 1955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이분들은 대한민국 고도 성장기의 과실을 모두 따먹은 세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는 장만했습니다. 문제는 자산의 모든 것이 그 집 한 채에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은퇴는 했고 월급은 끊겼고 병원비는 나가야 합니다. 품위 유지도 해야 하고 손주 용돈도 줘야 합니다.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집을 줄여서 현금을 확보하자. 또는 집을 팔아 주택연금이라도 가입하자. 앞으로 5년 뒤 2030년이 되면 이 거대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75세 이상 고령층으로 진입합니다. 이때부터 시장에는 매물 폭탄이 쏟아집니다.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기 위한 매물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놓는 생계형 투매 물량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이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줘야 될 바구니가 구멍이 났습니다. 집을 사야 할 30대, 40대를 보십시오. 숫자 자체가 부족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 해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아이들이 이제는 20만 명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머릿수가 5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그나마 있는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취업은 안 되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금리는 높습니다. 부모 세대가 10억, 20억으로 올려놓은 집값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애초에 살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학 교과서 1페이지에 나오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파는 사람은 구름처럼 몰려오는데 사는 사람은 멸종했다. 결과는 뻔합니다. 가격 폭락이 아니라 거래 실종입니다. 가격을 1억 낮춰도 2억 낮춰도 사갈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공포.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가 황금성이 전혀 없는 그냥 세금만 나가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이미 지방에서는 시작되었습니다. 대구, 미분양 무덤, 부산, 인구 유출, 전국 1위, 지방광역시의 불 꺼진 아파트들이 그 증거입니다. 서울이라고 안전할까요? 지방이 무너지면 그 불길은 수도권 외곽을 타고 서울 중심부까지 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낡은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라는 쓰나미 앞에서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아직도 자식에게 말합니다.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무리해서라도 사두면 다 오른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자식을 벼랑 끝으로 미는 조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이 낡은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가 왜 21세기 최악의 가스라이팅인지 낱낱이 파헤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기독교, 불교보다 더 신도수가 많은 거대한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불패교입니다. 이 종교의 교리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아파트는 배신하지 않는다. 오늘이 가장 싸다. 서울 아파트는 영원한 우상향이다. 이 믿음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이 믿음 하나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월급을 쪼개고 밥을 굶어가며 산 집 한 채가 10배, 20배 올랐으니까요. 그 성공 경험이 뇌리에 너무나 깊게 박혀 있어서 지금도 자식들에게 똑같은 주문을 외웁니다.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라. 빚도 능력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에 취한 잘못된 조언입니다. 그때는 대한민국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시기였고 경제 성장률이 10%를 넘나들던 고도 성장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구가 줄고 성장이 멈춘 수축 사회입니다.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 공략집을 보고 게임을 하고 있는 꼴입니다. 특히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재건축 한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녹물이 나오고 주차 전쟁을 치르는 30년, 40년 된 낡은 아파트를 비싼 돈을 주고 삽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언젠가 이 낡은 콘크리트가 번쩍이는 새 아파트로 변해서 나에게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두들겨 보셨습니까? 지금 건설 자재비와 인건비가 폭등했습니다. 예전에는 낡은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으면 돈이 남았지만 지금은 집주인이 수억 원의 분담금을 더 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업성입니다. 재건축이 돈이 되려면 일반 분양을 해서 비싸게 팔아먹을 외부인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그 외부인인 인구가 사라졌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는데 누가 건물을 짓습니까? 결국 지금 낡은 아파트를 붙들고 있는 것은 언젠가 터질지 안 터질지도 모르는 로또 복권을 쥐고 매일매일 녹물을 마시며 고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도쿄 외곽의 낡은 맨션들. 재건축 동의율이 안 나와서 혹은 돈이 없어서 재건축을 포기하고 그대로 슬럼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도시의 흉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이 가진 아파트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경제의 기본 원리를 잊고 삽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가치가 떨어지는 소모품입니다. 자동차가 10년 타면 똥값이 되듯이 아파트 건물 자체도 낡으면 가치가 영원에 수렴해야 정상입니다. 그동안은 땅값이 올라서 그 감가상각을 덮어주었지만 인구가 줄어 땅의 가치가 떨어지는 순간 아파트는 그저 유지비만 먹는 거대한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의 실패 방정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잡으려는 그 밧줄이 사실은 여러분을
물귀신처럼 바닥으로 끌고 들어갈 썩은 동아줄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는 끝났습니다. 신화가 끝난 자리에는 차가운 청구서만 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참한 미래, 일본보다 더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에서 과연 내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저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돈이 흐르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미리 보는 대한민국의 2030년, 사람이 떠나고 유령 도시가 된 일본의 신도시들과 그 속에서 살아남은 진짜 알짜 자산의 조건이 무엇인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미래를 보고 싶다면 고개를 돌려 옆나라 일본을 보면 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정확히 20년 앞서 인구 절벽과 부동산 버블 붕괴를 겪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쿄에서 전철로 40분 거리, 한때 꿈의 신도시라 불리던 다마 뉴타운을 가보십시오. 1970년대에는 입주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했고 젊은 부부와 아이들로 넘쳐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거대한 노인 수용소가 되었습니다. 놀이터에는 녹슨 그네만 덩그러니 있고 초등학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상가 셔터는 내려가 있고 거리에는 유모차 대신 휠체어만 보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집값입니다. 일본 지방에는 단돈 100엔, 우리 돈 1영원에 나온 아파트 매물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공짜로 드릴 테니 제발 가져가서 세금이랑 관리비만 내주세요 라고 사정하는 집주인들도 있습니다. 집이 자산이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돈을 잡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마 한국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국의 추락 속도는 일본보다 2배 더 빠릅니다. 일본은 고령화가 천천히 진행되어 대비할 시간이라도 있었지만 한국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스포츠카처럼 인구 절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 대한민국 지방도시와 수도권 외곽에서 벌어질 일을 시뮬레이션 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관리비의 공포가 덮쳐올 것입니다. 아파트는 단독주택과 다릅니다. 엘리베이터를 돌리고 경비원 월급을 주고 쓰레기를 치우려면 돈이 듭니다. 그런데 입주민이 줄어들고 빈집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다 뒤집어 써야 합니다. 옆집 김씨가 이사가고 빈집이 됩니다. 관리비를 안 냅니다. 윗집 박씨가 요양원으로 갑니다. 관리비가 연체됩니다. 결국 관리비가 월 50만 원, 100만 원으로 치솟습니다. 감당 못한 입주민들이 하나둘 떠나고 마지막에는 관리사무소가 철수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단지 내 가로등이 꺼지고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슬럼화가 진행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낡은 아파트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나올까요? 도와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숨통을 더 조여올 것입니다. 인구가 줄면 노동해서 세금을 낼 젊은이가 없습니다. 국가는 부족한 세금을 어디서 거두려 할까요? 가장 걷기 쉬운 곳, 바로 부동산 보유세입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세금은 폭탄처럼 떨어집니다. 팔리지도 않는 집을 끌어안고 매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부동산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이 내 집 감옥이라는 악몽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대학 근처 원룸촌을 가보셨습니까? 이미 유령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유령도시의 경계선은 점점 서울을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믿는 경기도, 인천, 그리고 서울의 외곽지역까지 그 어둠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여러분의 현관문 앞까지 들이닥칠 것입니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수입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써야지 비가 그치기를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멸종의 시대에 내 돈을 지키고 나아가 부를 늘릴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요? 부동산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마지막 파트에서 월스트리트가 제시하는 인구학적 투자대 전환 3가지 전략을 공개합니다. 죽어가는 한국 시장을 떠나 펄펄 끓어오르는 젊은 국가와 늙지 않는 산업으로 돈을 옮기는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라앉는 배를 고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빨리 구명보트에 올라타서 배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경제의 배는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배가 기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실 안에서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아 라고 외치며 부동산을 붙들고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월스트리트의 투자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에는 조국이 없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까지 애국심으로 같이 침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생존을 위한 자산 재배치 전략 3단계를 제시합니다. 첫째, 부동산 다이어트를 감행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자산의 몇 퍼센트가 부동산입니까? 만약 70%, 80%가 아파트 한 채 묶여 있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지금 당장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 큰 평수로 갈아타거나 빚을 내서 집을 더 사는 행위는 멈춰야 합니다.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부동산은 무수익 자산을 넘어 세금만 먹는 마이너스 자산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십시오. 부동산의 비중을 줄이고 언제든 들고 뛸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둘째, 청춘의 나라로 자본을 이민 보내십시오. 한국은 늙어가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태어나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 모여있는 미국, 그리고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이 된 인도. 이들의 공통점은 인구가 늘어나거나 생산성이 끊임없이 향상되는 젊은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한국의 낡은 아파트를 팔아서 미국의 SP500 지수나 인도의 니프티 50 지수를 사는 ETF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구 구조를 역이용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법입니다. 내 몸은 한국에 살더라도 내 돈은 젊고 활기찬 나라에서 일하게 만드십시오. 셋째, 늙어가는 것에 베팅하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인구 고령화는 재앙이지만 그 속에서도 돈을 버는 산업은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로봇 산업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약이 필요하고 간병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병할 젊은이가 없으니 그 자리를 로봇과 AI가 대체할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 주식을 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미국의 헬스케어 펀드, 그리고 로봇 관련주를 담으십시오. 세상에 돈이 몰리는 길목을 지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한국 경제 붕괴 시나리오 5부작 대장정을 마칩니다. 삼성의 위기부터 부동산, 연금, 부채, 그리고 오늘 인구 소멸까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하고 미래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어두울 때가 별이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남들이 설마 망하겠어? 하며 안이하게 있을 때 위기를 직시하고 미리 준비한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가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달콤한 희망 고문보다는 쓰지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냉철한 분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 긴 시리즈가 여러분의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스트리트의 눈으로 본 한국경제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살아남으십시오. 1484.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피 같은 자산이 실시간으로 증발하고 있다는 소름 끼치는 공습 경보입니다. IMF 시절보다 더 깊고 컴컴한 경기 침체의 터널이 입을 벌렸습니다. 그때는 스쳐 지나가는 폭등이었지만 지금은 148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경제의 바닥이자 지지선으로 굳어버리는 절망적인 국면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방어선을 구축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시장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우리 국민의 구매력은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되어 처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1480원 시대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자 한국 경제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발작으로 치부하기에는 사태의 위중함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작년 말 종가가 1472원 수준이었을 때 정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래로 묶어두겠다고 큰소리 쳤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냉혹하다 못해 싸늘합니다.
이제 1480원 밑을 구경하는 것조차 기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그저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 환율을 막겠다고 국민들의 마지막 생명줄인 국민연금에까지 무리하게 손을 대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핑계로 국민의 노후 자금을 급한 불 끄는 소방수로 투입하는 이 위태로운 도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금 곳간을 열어서라도 환율 방어에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 가치는 이미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며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치 변동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부가 통째로 국경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통화 가치의 하락은 곧 우리가 쥐고 있는 자본의 힘이 소멸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예전만 한 물건을 살 수 없고 세계 무대에서의 경제적 위상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관치 금융의 틀에 갇혀 시장을 억지로 짓누르려 할수록 그 반작용은 부메랑이 되어 더 크게 돌아옵니다. 국민의 노후 자산이 환율 방어의 총알바지로 전락한 지금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환율 그 자체가 아니라 컨트롤 타워의 판단 착오와 정책 부재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은 한국 정부의 던질식 처방을 비웃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화폐 중 원화가 유독 맥을 못 추는 이유를 단순히 대외 여건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터진 정치적 불확실성과 무능한 경제 대응이 합작해 만들어낸 비극적 결과물입니다. 이대로라면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후 자금만 허공에 뿌려지고 환율은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환율이 치솟으면 수출이라도 호조를 보여 나라 살림의 보탬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앞의 현실은 경제학 교과서의 이론을 비웃기라도 하듯 정반대의 낭떠러지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수출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이 고환율의 파도 위에서 이익을 보기는커녕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쾌재를 부르는 게 정상입니다. 경제학 개론 첫 페이지에 나오는 공식 아닙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 물건이 많이 팔리고 결국 기업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달콤한 환상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낡은 공식은 이미 폐기 처분된 지 오래입니다. 작금의 고환율은 수출 기업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구조의 치명적인 급소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팔려면 원자재와 중간재를 해외에서 달러를 주고 사와야만 합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비극의 서막이 오릅니다. 제품을 찍어내기도 전에 원재료 수입 단계에서 이미 환율 폭탄을 맞고 시작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조금만 올라도 원화로 환산한 수입 청구서는 감당하기 힘들 만큼 치솟습니다. 기껏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여봤자 그 돈이 고스란히 원재료 값을 메우는데 빠져나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산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국 기업 주머니에 얼마나 남느냐가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은 수출 물량은 늘어나는데 정작 손에 쥐는 돈은 없는 이른바 출혈 수출의 늪에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수출탑을 쌓는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원가 부담을 견디다 못해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분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생산 비용 급증으로 상쇄되어 버리니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센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 사력을 다해 노를 젓는 형국과 같습니다. 아무리 팔을 휘저어도 배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뒤로 떠밀려 내려갑니다. 대기업들이야 그나마 버틸 기초 체력이라도 있다지만 우리 경제에 허리를 떠받치는 중소수출 기업들은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습니다. 환차익이라는 신기루를 쫓다가 원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 나가는 이 잔혹한 현실을 정부는 언제까지 모른 채 할 생각입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했던 경제 공식들이 산산조각나는 지금 우리는 껍데기가 아닌 본질을 꿰뚫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소위 수출 효자라 칭송받던 산업 현장의 이면에서 실제로는 어떤 비명과 곡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는지 그 처참한 실상을 낱낱이 파헤쳐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대구 섬유단지의 기계 소리가 멈추고 있습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절망적입니다.
지금 대구의 공장들은 단순한 불황을 넘어 생존의 한계점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때 국가산업의 심장이라 불렸던 그곳이 고환율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못해 처절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박 아니냐는 철없는 소리에 기업인들은 피눈물을 쏟으며 반문합니다. 이제는 물건을 팔면 팔수록 빚더미에 앉게 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굳어버렸다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을까요? 가장 치명적인 뇌관은 바로 우리 내부 생산 사슬의 붕괴에 있습니다. 과거엔 실을 뽑는 기초 원사 단계부터 최종 완제품 출하까지 모든 공정이 우리 기술과 손끝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허나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중간 허리 역할을 하던 기업들이 줄도산하거나 해외로 빠져나갔고 그 빈자리는 누가 차지했겠습니까?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대구 섬유 생태계의 상당 부분은 기초 원자재인 원사를 중국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1480원 선을 뚫고 치솟자 중국발 원자재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원가 상승분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마진을 집어삼킨 지는 이미 오래고 적자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비단 섬유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뼈대인 철강산업 역시 똑같은 악순환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원료와 부자재를 달러로 사와야 하니 환율 폭등이 그대로 원가 폭탄이 되어 완제품을 내다 팔아도 손해를 면치 못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기업들이 기술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망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당국이 환율 방어에 실패하고 산업 생태계를 방치하는 사이 우리 기업들은 맨몸으로 글로벌 시장의 파고를 견디며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대표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차라리 환율이 낮았을 때가 숨쉬기는 편했다고 한탄합니다. 지금의 고환율 기조는 기업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독약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한때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강소기업들이 이제는 원자재 대금을 막으려 은행 문턱을 넘나드는 이 기막힌 현실.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기반이 무너진 폐허 위에서 애국심 하나로 버티라는 주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내부의 핵심 산업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 위기 속에서 과연 외부의 시선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집주인인 한국 기업들도 못 버티고 쓰러지는데 이곳에 돈을 묻어둔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는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국에 묶어두었던 막대한 자금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 수치가 올해 들어 무려 18%나 급감했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엔진이 꺼져간다는 섬뜩한 경고장입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본은 이익 냄새를 맡으면 몰려들고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가장 먼저 발을 빼는 냉정한 속성을 가집니다.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우리 경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외국 자본들이 왜 지금은 한국을 등지고 서둘러 짐을 싸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큰 원흉은 기업을 죄인 취급하며 발목을 잡는 반시장적 정책 기조에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 포장된 파업조장법과 강성노조의 무소불위 행태는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을 투자 금지 구역으로 낙인 찍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주 52시간제라는 경직된 규제와 생산성을 고려하지 않은 가파른 임금 인상까지 겹치니 어느 제정신인 투자자가 한국에 공장을 짓고 돈을 풀겠습니까? GM 같은 글로벌 대기업들조차 한국 시장의 미래를 어둡게 보며 탈출 타이밍만 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신규 투자 유치는커녕 기존 자본마저 빠져나가는 셀코리아 상황에서 달러 공급줄은 갈수록 말라붙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선 시장에 달러가 돌아야 하는데 들어오는 수도꼭지는 꽉 막히고 나가는 배수구만 활짝 열려 있으니 원화 가치의 추락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규제 개혁을 외치면 뭐합니까? 입법권을 쥔 거대 야당은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법안만 찍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척박한 토양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시장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냉정하게 현실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전 세계가 보조금을 퍼주며 기업 모시기에 혈안이 된 이때 우리만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으로 귀한 자본을 걷어차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엔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라는 차가운 그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달러를 벌어오는 기업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이 황당한 현실이 계속되는 한
환율 안정은 결코 잡을 수 없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를 떠나는 게 비단 외국인 투자자들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조차 생존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막대한 달러를 싸들고 태평양을 건너야만 하는 가혹한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강대강으로 치닫는 국제 정세소, 트럼프라는 거대한 변수가 우리에게 청구할 계산서의 금액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이 감당하기 힘든 비용을 치를 기초 체력이 남아있기는 한 걸까요? 트럼프 이기라는 퍼펙트 스톰이 다시금 거세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가 들이민 계산서는 단순한 협상용 카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숨통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미 수출기를 막지 않겠다는 명분 아래 매년 2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미국 본토에 쏟아부어야 하는 굴욕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관세 방어라는 실리를 챙긴 척하지만 실상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국부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끔찍한 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의무화는 우리 외환 보유고의 거대한 구멍을 뚫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기업들이 수출 전선에서 피땀 흘려 벌어온 달러가 국내로 들어와 원화 가치를 방어하는 총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돈은 태평양을 건너가 미국 내 공장을 짓고 미국 시민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고스란히 소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러 공급은 말라가는데 수요만 폭발하는 이 기형적인 수급 불균형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1480원 선을 돌파하는 것은 예견된 비극이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라는 구호 아래 자행된 이 정책은 결국 한국 내달러 가뭄을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착화시켰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곧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200억 달러가 국내 투자가 아닌 해외 설비 투자로 증발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설 자리는 사라지고 내수 시장은 급격히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 해소라는 화려한 포장지 뒤에 감춰진 이 냉혹한 경제적 진실을 이제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자력으로 환율을 방어할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저성장과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입니다. 우리는 200억 달러라는 숫자가 가진 경제적 무게감을 뼈저리게 재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상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외화가 강제로 펌프질당해 외부로 유출되는 사실상의 국부 유출입니다. 협상장에서 악수하며 웃는 정치인들의 쇼맨십 뒤편에서 실물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는 뚝뚝 끊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투자를 반기며 고용지표 상승에 환호하겠지만 그 박수 소리가 커질수록 한국 경제가 가라앉는 침몰음은 더욱 뚜렷해질 것입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갖다 바친 달러는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 수입 물가 폭등이라는 부메랑으로 서민들의 장바구니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수출로 번 돈이 국내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지 않고 타국의 번영을 위한 탁감으로 쓰이는 이 구조는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파국의 끝은 우리가 그토록 끔찍해하던 제2의 외환 위기, 그 악몽의 재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정부가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아무리 호소해도 시장은 냉정합니다. 나가는 달러가 들어오는 달러보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원화가 강세를 보일 리 만무합니다. 이제 환율 1480원이라는 수치를 넘어 그 이면에 도사린 구조적인 자본 이탈의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와 국부 유출을 막지 못한다면 환율 시장은 결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외적인 악재로 인해 경제의 피가 속절없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정책 대응은 가관을 넘어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불을 꺼야 할 소방수가 오히려 화마 속에 기름을 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 손으로는 환율을 잡겠다며 국민들의 노후 자금인 연금을 동원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돈을 풀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이 모순적인 행태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집에 거대한 불이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소방차가 도착해 물을 뿌리는 척하고 있지만 그 차 뒤편을 보면 누군가가 쉴 새 없이 장작을 날라 불길 속으로 던져넣고 있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우리 정부가 경제 위기를 다루는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민낯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피같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에 쏟아부으면서 증권사들의 팔을 비틀어 해외 투자를 막는 관치금융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주장하는 소방수의 역할이라지만 반대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지율 관리와 정치적 셈법을 위해 끊임없이 재정을 풀고 유동성을 공급하며 스스로 잡겠다는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이라는 목표와 선심성 포퓰리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동안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서서히 잿더미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는 단기 미봉책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는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환율 방어의 핵심은 결국 시장의 신뢰입니다. 원화 가치를 지키겠다면서 통화량을 늘려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가당착에 빠진 정부를 과연 어떤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조롱하며 짐을 싸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삼모사 대책을 멈추고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금의 환율 폭등 사태는 단순한 대외 변수 탓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 자초한 신뢰의 위기가 본질적인 원인입니다. 말로만 떠드는 규제 혁파 대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방만한 재정 지출을 줄여 원화의 실질 가치를 회복시키는 전공법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여전히 철진한 관치경제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정책 당국의 무능이 초래한 고환율의 고통은 고스란히 힘없는 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돈을 풀어 생색은 정치인이 내고 그 대가인 살인적인 물가와 환율 폭등의 고지서는 매일 장을 보는 우리네 어머니들이 받아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경제정책입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소방차 뒤에 숨어 장작을 던지는 자들의 손목을 낚아채야 합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1달러당 1,500원이라는 끔찍한 숫자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 우리 목을 조이는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이 휩쓸고 간 자리엔 시장의 혼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돈은 겁이 많아서 불확실성이 보이면 가장 먼저 도망칩니다. 정부가 갈피를 못 잡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똑똑한 자본은 이미 가장 안전한 벙커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텅 비어버린 외환 금고와 1,480원이라는 치욕적인 성적표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정책 실패가 뉴스에 나오는 거창한 경제 지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마시는 커피 한 잔, 아이들 간식으로 주는 빵 한 조각에도 이 치명적인 실책의 대가가 독처럼 퍼져 있습니다. 도대체 환율이 어디까지 치솟아야 정부가 국민들의 먹고 살기 힘들다는 절규를 제대로 듣겠습니까? 이제 뜬구름 잡는 거시경제 이야기는 접어두고 우리 삶을 무차별 폭격하고 있는 살인적인 수입 물가의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숫자 노름은 그만두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밥상머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혹한 경제 전쟁을 직시해야 합니다. 습관처럼 찾던 커피 한 잔이 이제는 서민 경제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잔인한 경고등이 되어버렸습니다. 전 세계 원두 가격이 3배나 뛰었다고 난리지만 대한민국이 겪는 고통은 그 차원을 넘어섭니다. 원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면서 우리는 남들보다 훨씬 비싼 무려 4배가 넘는 웃돈을 얹어주고 원두를 사와야 하는 형국입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들이 밤새 뜬 눈으로 폐업을 고민하는 진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원재료 값은 미친 듯이 뛰는데 가격표를 고치자니 손님이 끊길까 무섭고 버티자니 팔면 팔수록 손해만 보는 진퇴양난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이 무자비한 수입 물가의 공습은 비단 커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필수적인 밀가루나 옥수수 같은 식량 자원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국제 밀 시세는 오히려 내렸다는 뉴스가 들리지만 정작 우리 수입 가격은 원화 가치 폭락 탓에 거꾸로 20% 이상 치솟았습니다. 옥수수도 달러로는 찔끔 올랐을 뿐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 넘게 껑충 뛰어버린 기막힌 상황입니다. 쌀값은 24%, 사과값은 20% 넘게 폭등하니 장보러 나온 주부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환율 방어에 실패한 정부가 국민의 밥줄을 볼모로 잡고 버리는 잔혹한 인질극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와중에 정부가 내놓는다는 대책들은 하나같이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만 봐도 답이 나옵니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말 바꾸기로 현장만 쑥대밭으로 만들고 정작 잡아야 할 물가는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영수증에 표시만 하라는 식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며 국민들은 이제 정부에 대한 기대 자체를 접어버렸습니다. 무능한 행정이 타오르는 물가 폭등이라는 불길에 기름을 들이붓고 있는 꼴입니다. 서민들의 숨통은 갈수록 조여옵니다. 수입 단가가 뛰면 유통망 전체가 휘청이고 결국 그 모든 비용 청구서는 맨 마지막에 있는 국민들에게 날아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몇 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경유값이 10% 넘게 오르니 물류비가 춤을 추고 세상에 안 오른 물건이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우리 재산 가치가 7% 이상 증발했다는 말이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불황 수준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 위기를 건너고 있습니다. 커피 지수, 햄버거 지수가 가리키는 결말은 섬뜩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국민들의 지갑은 이미 텅 비었고 오락가락하는 정책 탓에 시장의 신뢰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이대로라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고 마시는 커피 한 잔의 소소한 여유마저 사치스러운 꿈이 되어버릴 겁니다. 과연 이 길고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있기는 한 걸까요? 무섭게 휘몰아치는 경제 몰락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내 피 같은 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환율 1480원 돌파가 불러온 도미노 게임의 끝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수를 둬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환율 1480원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침몰하고 있음을 알리는 최후의 사이렌입니다. 작금의 사태를 만든 진짜 원흉은 해외 환경 탓이 아닙니다. 시장의 믿음을 배신한 정부의 무능함,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관치, 경제가 만든 비극입니다. 외국인들이 앞다투어 투자하며 우리 경제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그 찬란했던 시절의 데이터들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의 위기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자초한 인재이며 그 청구서는 국민들의 자산이 공중분해되는 것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싶다면 이제 막연한 희망 고문은 집어치우고 냉혹한 현실을 두 눈 부릅뜨고 마주해야 합니다. 이 분석은 시장을 바라보는 저의 개인적인 시각일 뿐, 투자의 결과와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생존을 위한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합니다.